그 전화가 끊겼을 때 창밖은 초겨울의 첫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다. 가느다란 빗줄기는 마치 강철 바늘처럼 사람의 마음을 찔러 마비시키는 듯했다. 윤서연은 울지 않았다. 심지어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휴대폰 화면에 뜬 서아라는 두 글자를 바라보았다. 지난 30년간 불러온 동생아라는 모든 호칭이 한순간에 농담처럼 느껴졌다. 서울대학교 병원 입원 안내문이 바로 손 닿는 곳에 놓여 있었다. 그 위에 적힌 척순의 종양이라는 차갑고 눈에 거슬리는 단어보다 전화기 너머 친동생 윤서아의 좀 곤란한데 라는 한마디가 훨씬 더 뼛속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서울에 있는 그 아파트를 위해 동생의 주택담보대출을 꼬박 3년, 36개월 동안 매달 180만 원씩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갚아주었다. 이제 그녀가 필요한 것은 고작 5일간 머물 곳, 자칫하면 반신불수가 될 수도 있는 수술을 받기 위한 잠자리뿐이었다. 언니, 다시 한번 말해봐. 서울에 온다고? 전화기 너머 서아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배경에서는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와 남편 박준영이 낮게 묻는 소리가 섞여 들렸다. 누구야? 서연은 건강검진 결과지를 쥔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종이 모서리가 손가락 끝을 파고들어 아팠다. 그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듯 평소처럼 목소리를 유지했다. 마치 오늘의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회사 건강검진에서 작은 문제가 발견돼서 의사 선생님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간단한 시술을 받으라고 하시네. 양성이니까 걱정 마. 그냥 수술 후에 며칠 경과를 지켜봐야 한대. 다 합쳐서 5일 정도 걸릴 것 같아.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가장 중요한 부탁을 아무렇지 않게 꺼냈다. 내 집에서 며칠만 신세 좀 질 수 있을까? 병원 근처 호텔은 비싸고 불편해서 전화기 저편은 10초가 넘는 침묵에 빠졌다. 희미한 전류 소리만이 지지직거리며 마치 차가운 뱀 한 마리가 수화기를 타고 서연의 귓속으로 기어 들어오는 것 같았다. 그녀는 지금 동생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선명하게 그릴 수 있었다. 미간을 찌푸리고 입술을 깨물며 옆에 있는 남편 박준영에게 눈짓으로 소리 없이 묻고 있겠지. 언니. 서아가 마침내 다시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명백한 난처함이 묻어 있었다.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집이 너무 좁아서 그래. 침실이 하나뿐인데 언니 오면 어디서 자려고. 소파에서 자기엔 날씨가 점점 추워지잖아. 곧 수술받을 사람이 소파에서 대충 잘 수는 없지. 서연의 마음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차갑게 식어갔다. 집이 좁다고? 누구보다 그녀가 더 잘 알았다. 서아의 아파트는 공급 면적 84제곱미터, 방 2개에 거실 하나 구조였다. 3년 전 그녀가 직접 서울에 올라와 자신의 모든 적금을 깨고 친구들에게 돈까지 빌려가며 겨우 마련한 계약금 3억 원으로 얻은 집이었다. 당시 서아는 박준영과 막 결혼했을 때였다. 평생 월세방에서 살고 싶지 않다며 아이를 임대 아파트에서 낳고 싶지 않다며 울면서 애원했. 그때 그녀 윤서연이 가슴을 치며 말했다. 동생아, 걱정 마. 계약금은 언니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대출 원리금은 우리 같이 갚아나가자. 소위 같이 갚아나가자는 약속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자마자 그녀 혼자 짊어지는 짐이 되었다. 박준영은 직장을 막 옮겨 월급이 불안정하다고 했고 서아는 임신 준비를 해야 해서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매달 180만 원이 빠져나가는 그 대출 상환 통장은 서연의 월급 통장과 연결되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꼬박 3년 동안 작은 방 비어있잖아. 서연의 목소리는 이미 처음에 온기를 잃고 빗물에 젖은 돌멩이처럼 차가워져 있었다. 너희가 산 침대랑 옷장 내가 가서 다 봤는데. 아, 언니,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 서아의 말투가 조급해지기 시작했다. 그 작은 방은 지금 준영 씨 운동기구랑 온갖 잡동사니로 꽉 차서 사람이 잘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사람은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밤에 절대적으로 조용한 환경이 필요하단 말이야. 갑자기 집에 누가 있으면 불편해할 거야. 박준영의 불편함이
친언니의 목숨이 걸릴 수도 있는 필요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이었다. 서연은 속으로 자조적인 웃음을 지었다. 그녀는 금융회계사였다. 직업적 특성상 숫자와 인간 본성에 대해 거의 잔인할 정도의 통찰력을 가져야 했다. 복잡하게 얽힌 장부 속에서 허위 청구된 모든 항목과 위조된 서명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친동생을 대할 때만큼은 가장 흐릿한 돋보기를 쓴 셈이었다. 눈에 뻔히 보이는 이기심과 요구를 아직 어리니까, 쟤도 힘드니까라며 선의로 해석해왔다. 바로 이 순간까지. 현실은 무거운 망치가 되어 그 돋보기를 산산조각냈다. 그리고 언니, 서하는 이유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했는지 덧붙였다. 수술하면 누가 돌봐줘야 할 거 아냐. 나랑 준영 씨는 낮에 둘 다 출근하는데 누가 언니를 챙겨. 언니 혼자 집에 있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내 생각엔 그냥 호텔에 묵는 게 나을 것 같아. 간병인 구하면 전문적이고 마음도 편하고. 간병인을 구하라고 얼마나 가볍게 말하는가. 마치 그들이 피를 나눈 자매가 아니라 수치화되고 외주를 줘야 할 귀찮은 문제인 것처럼. 알았어. 서연은 더 이상 논쟁하지도 따져 묻지도 않았다. 감정은 이 순간 갑자기 폭풍이 지나간 바다처럼 이상하리만치 평온해졌다. 무섭도록 고요했다. 들끓던 서운함, 분노, 실망은 순식간에 단단한 응어리로 굳어졌다. 언니 화내지 마. 나도 다 언니 좋으라고 하는 말이야. 서아가 전화기 저편에서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다. 화 안 났어. 서연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목소리는 명료하고 냉담했다. 내 말이 맞아. 너희 집에 머무는 건 확실히 불편하겠네. 호텔 예약했어.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상대방이 한마디 더 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휴대폰이 책상 위로 던져지며 쿵 하는 소리를 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빗방울이 칼바람에 섞여 얼굴을 때렸다. 혼란스럽던 머리가 조금 맑아지는 듯했다. 그녀는 아래층의 축축한 거리와 오가는 차들을 바라보며 지난 3년간 동생을 위해 만들어준 그 안락한 집이 정성껏 쌓아 올린 모래성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아주 작은 파도에도 견디지 못하는. 그녀는 책상으로 돌아와 은행 업무 처리용으로만 쓰는 다른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익숙하게 은행 앱을 열고 매달 180만 원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던 타행 이체 설정을 찾았다. 해지라고 적힌 붉은색 버튼 위에 손가락을 잠시 멈췄다. 그 찰나의 순간 그녀의 머릿속을 스친 것은 동생의 눈물도 부모님의 당부도 같이 갚아나가자던 약속도 아니었다. 그것은 한 회계 감사 보고서에 있던 매몰 비용의 정의였다. 이미 발생하여 회수할 수 없는 지출. 상업적 의사결정에서 매몰 비용은 미래의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지난 36개월간의 헌신은 그녀의 매몰 비용이었다. 그녀는 가볍게 그리고 단호하게 버튼을 눌렀다. 해지 확인. 화면에 성공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떴다. 서연은 휴대폰을 끄고 옆에 놓인 식어버린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컴퓨터를 켜 서울행 비행기표와 서울대학교 병원 근처에 5성급 호텔 이그제큐티브 스위트룸을 예약하기 시작했다. 이왕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스스로에게 최고로 잘해주기로 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이 이로 인해 어떻게 뒤집히든 그건 더 이상 그녀가 고려할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남을 위해 살아왔다. 이제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 생각할 때였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간단한 여행 가방 하나를 끌고 김포공항 비즈니스 라운지에 나타났다. 밤을 새워 얼굴은 다소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이상하리만치 맑았다.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기 전까지 서아에게서는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해명도 가식적인 안부도 없었다. 마치 어제의 통화는 아무렇지도 않은 잡담이었던 것처럼 예상했던 바였다. 서아는 아마 이번에도 언니가 과거 수없이 그랬던 것처럼 잠시 토라졌다가 결국 마음이 약해져 스스로 삭히고 아무 불평 없이 계속 헌신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겠지. 비행기는 안정적으로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기내에서 내리는 순간
북쪽의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서연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슬픔은 조금도 없었다. 오히려 전례 없는 해방감이 느껴졌다. 휴대폰 전원을 켜자 연달아 카카오톡 알림음이 울려 퍼졌다. 서아가 아니었다. 어머니였다. 서연아, 동생한테 들었는데 서울에 수술하러 간다며? 왜 그렇게 큰일을 집에 말도 안 했니? 너 혼자 괜찮겠어? 엄마가 올라가서 같이 있어줄까? 동생은 또 왜 그랬대? 왜 집에 못 오게 하고? 내가 한마디 해야겠다. 서연은 어머니의 연이은 걱정 메시지를 보며 마음 한구석에 온기를 느꼈지만 이내 더 깊은 무력감에 휩싸였다. 어머니의 한마디는 결국 내가 언니니까 좀 더 이해해줘라. 쟤는 아직 동생이잖니로 끝날 것이 뻔했다. 지난 30년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온 말이었다. 그녀는 간단히 답장했다. 엄마, 간단한 시술이야. 괜찮아. 나 다 알아서 준비했으니까 걱정 마. 그리고 서아 탓하지 마. 걔도 사정이 있겠지. 그녀는 부모님에게까지 불똥이 튀게 하고 싶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와 서아 사이의 문제였고 반드시 그녀의 손으로 끝내야 했다. 택시를 타고 예약한 호텔로 향했다. 프런트 직원이 예의 바르게 그녀의 신분증을 받아들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윤서연 고객님, 이그제큐티브 스위트룸 준비되었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가습기와 저자극성 침구류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연은 객실 키를 받아 엘리베이터에 탔다. 스위트룸은 꼭대기 층에 있어 전망이 탁 트였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분주한 차량 행렬이 보였다. 방은 따뜻하고 깨끗했으며 고급스러운 향기가 났다. 부드러운 카펫, 편안한 소파, 독립된 드레스룸, 그리고 각종 음료로 가득 찬 미니바까지 동생 집의 잡동사니로 가득 찬 작은 방보다만 배는 나았다. 그녀는 짐을 내려놓고 먼저 병원 주치의에게 내일 오전 수술 전 검사 일정을 확인하는 문자를 보냈다. 그러고 나서야 업무용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자동이체 시간까지는 3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그녀는 서아의 휴대폰으로 출금 실패라는 은행 알림 문자가 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소파에 앉아 호텔에서 제공한 홍차 한 잔을 마시며 조용히 기다릴 뿐이었다. 오후 4시 5분. 휴대폰이 정확히 진동했다. 발신자는 윤서아였다. 서연은 바로 받지 않았다. 그녀는 느긋하게 마지막 한 모금의 차를 마셨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수술을 앞둔 미세한 긴장감을 달래주었다. 벨소리가 1분 가까이 울려 자동으로 끊어지기 직전 그녀는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파동 하나 없이 평온했다. 언니, 이게 무슨 뜻이야? 전화기 저편에서 서아의 목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날카롭게 울렸다. 방금 은행에서 문자 왔어. 이번 달 대출금 출금이 실패했다고. 언니가 통장에서 돈 뺐어. 돈 빼지 않았어. 서연이 담담하게 정정했다. 자동이체 승인을 해지했을 뿐이야. 그 통장엔 원래 돈이 한 푼도 없었어. 해지? 언니가 무슨 자격으로 해지해? 서아의 목소리가 8도쯤 높아졌다. 지극히 당연하다는 듯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우리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 대출은 언니가 갚아주기로 약속했잖아. 이제 와서 그만두면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오늘이 마지막 납부일인데 연체되면 내 신용등급에 문제 생긴단 말이야. 서연은 실소를 터뜨렸다. 이 순간까지도 서아가 걱정하는 것은 오직 자신의 신용등급뿐. 언니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었다. 윤서아. 서연이 성까지 붙여 그녀를 불렀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처음엔 같이 갚는다고 했지 내가 대신 갚는다고 한 적 없어. 지난 3년 36개월 동안 나 혼자 480만 원을 갚았어. 너랑 박준영은 단 한 푼도 낸 적 없고 난 우리가 자매라고 생각해서 기꺼이 감수했어. 하지만 이제 보니 내 눈에 나라는 언니는 내 집에 5일도 머물 자격이 없는 존재더구나. 내가 다 설명했잖아. 집이 불편해서 그렇다고. 서아가 여전히 우겨댔다. 그래, 불편하지. 서연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조소가 섞였다.
너랑 내 남편의 불편함이 내 수술보다 더 중요하니까. 그렇다면 나도 내 월급의 절반 이상을 불편한 집의 대출을 갚는 데 쓰는 게 꽤나 불편하게 느껴지네. 이번 달부터 내 집은 내가 알아서 책임져. 윤서연, 너 미쳤어? 이건 날 죽으라는 거잖아. 내가 널 죽으라고 한다고?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서울의 잿빛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처음에 울면서 집 사달라고 애원할 땐 내가 널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었고, 내가 마련해준 안락한 삶을 누리면서 내 월급으로는 명품백 사고 해외여행 다니며 마음 편히 즐길 땐 내가 널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었나. 서아야, 난 내 현금 인출기가 아니야. 내 언니라고. 내가 날 언니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나도 더는 내 현금 인출기가 될 필요가 없어. 전화기 너머로 박준영이 휴대폰을 빼앗아 소리치는 목소리가 들렸다. 윤서연 씨, 적당히 좀 하시죠. 좋게 말하니까 아주 기어오르시네? 며칠 못 재워준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까지 해요? 당장 돈 입금해요. 안 그러면 가만 안 있을 줄 알아요. 서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박준영 씨? 그녀가 느긋하게 말했다. 제가 대출금 납부를 중단하기 전에 제 변호사와 상담을 마쳤습니다. 지난 3년간의 모든 이체 기록과 이 돈에 관한 우리 사이의 카톡 대화 내용은 전부 공증을 받아두었습니다. 법적으로 이 돈은 조건부 증여로 해석될 수도 있고 무이자 대차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증여의 조건, 즉 우리 자매 간의 정은 사라졌으니 저는 언제든 여러분을 상대로 이 6천만 원이 넘는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정 다툼으로 번지면 아직 대출이 남은 이 아파트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녀의 말은 박준영의 분노에 찬물을 끼얹은 듯했다. 전화기 저편은 순간 조용해졌다. 무슨 헛소리야. 잠시의 정적 후 박준영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지만 명백히 기세가 꺾여 있었다. 무슨 대차야. 그건 당신이 동생한테 자발적으로 준 돈이잖아. 이건 협박이야. 서연은 피식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수화기를 통해 유난히 선명하고 날카롭게 들렸다. 박준영 씨, 제 소개를 잊었네요. 제 직업은 회계사입니다. 매일 증거의 사슬, 자금 흐름, 법률 조항을 다루는 게 제 일이죠. 제가 3년 동안 총 6천만 원이 넘는 자금 거래를 하면서 저에게 불리한 증거만 남겨뒀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체할 때마다 저는 메모란에 서아집 대출 상환금이라고 명시했고 카톡에서 이 돈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당신과 서아는 나중에 돈 생기면 갚겠다는 식의 말을 했습니다. 이 모든 대화는 캡처해 두었고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러한 전자증거는 법정 증거로 충분히 채택될 수 있습니다. 판사님이 지방에서 근무하는 언니가 서울에 사는 동생 부부에게 아파트를 무상으로 증여했다고 믿을까요? 아니면 상환 의무가 있는 가족 간의 금전 대차라고 믿을까요? 박준영은 완전히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서아에게는 큰 소리 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이렇게 전문적이고 논리 정연한 법적 위협 앞에서는 그의 어설픈 사회인 행세는 무력하고 우스꽝스러울 뿐이었다. 전화, 서아한테 바꿔. 서연이 명령했다. 몇 초 후 전화기 저편에서는 서아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언니, 이러지 마. 우린 가족이잖아. 어떻게 이렇게 칼같이 계산할 수 있어? 진짜 나 고소할 거야? 칼같이 계산한다고? 서연이 반문했다. 내가 칼같이 계산했다면 3년 전에 내 모든 재산을 털지 않았을 거야. 내가 칼같이 계산했다면 지난 3년간 내가 대출 갚을 돈으로 명품백 사고 해외여행 가는 걸 눈뜨고 보고만 있지는 않았을 거야. 서아야, 내가 너무 계산적인 게 아니라 너희가 너무 사람을 기만한 거야. 내가 잘못했어, 언니. 정말 잘못했어. 서아가 울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녀의 오랜 무기였다. 어릴 때부터 그녀가 울기만 하면 서연은 마음이 약해지곤 했다. 그땐 내가 그냥 정신이 나갔었나 봐. 준영 씨가 싫어하니까 내가 덜컥 겁이 나서 언니 부탁을 거절한 거야. 대출 끊지 말아줘. 제발. 오늘 돈 못 내면 우리 정말 연체된다고. 신용등급 망가지면 나중에 대출도 취직도 다 힘들어져. 그건 너희가 해결해야 할 문제지.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동생의 눈물을 너무나 잘 알았다. 그것은 뉘우침이 아니라 이익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공포였다. 우리가 지금 돈이 어디 있어? 180만 원을 어디서 구해? 서아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찼다. 내 샤넬 가방, 지난달에 내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유럽 여행 사진, 박준영 손목에 있는 오메가 시계, 그리고 새로 바꾼 BMW 3 시리즈. 너희는 돈이 없는 게 아니야. 단지 써야 할 곳에 쓰고 싶지 않을 뿐이지. 서연은 그들이 거짓과 허영으로 쌓아 올린 화려한 껍데기를 평온하고도 잔인하게 벗겨냈다. 회계사로서의 본능은 그녀가 그런 자산들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게 했다. 언니, 나 뒷조사했어. 서아의 목소리에는 충격과 공포가 서려 있었다. 뒷조사할 필요도 없어. 네가 직접 네 모든 것을 인스타그램에 전시했으니까.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넌 그저 나라는 언니가 영원히 돈만 대주고 아무것도 묻지 않는 장님이 되어줄 거라고 멋대로 생각했을 뿐이야.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가슴 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듯했다. 서아야, 나 내일 수술받아. 더 이상 이런 일로 너랑 다투고 싶지 않아. 선택지는 두 개야. 첫째, 너희가 알아서 이번 달 대출금을 막아. 앞으로 그 집은 너희 거고 대출도 너희가 갚아. 우리 사이는 이걸로 깨끗이 정리하는 거야. 둘째, 만약 너희가 막지 못해서 은행에서 연락이 와도 괜찮아. 내가 나서서 처리할게. 하지만 이 아파트의 소유권과 그 6천만 원이 넘는 대출금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하나하나 따져봐야 할 거야. 언니, 나한테 이럴 순 없어. 내 말은 여기까지야. 서연은 더 이상 울며 매달릴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방해금지 모드를 켰다. 온 세상이 순간 고요해졌다. 그녀는 스위트룸에 미니바로 걸어가 얼음물을 한 잔 따라 단숨에 마셨다. 위장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자극이 오히려 머리를 더 맑게 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서아와 박준영은 결코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녀의 예고 없는 강경한 태도에 당황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나면 다른 방법을 쓸 게 분명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다. 역시나 30분도 채 되지 않아 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다. 서연의 휴대폰이 방해금지 모드라 전화는 바로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다. 그녀는 1분 길이의 음성 메시지를 재생했다. 어머니의 다급하고 울먹이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연아, 동생한테 다 들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니? 내 친동생이잖아. 너희가 그런 사소한 일 때문에 전까지 다 끊으려고 해? 얼른 동생한테 돈 보내줘. 무슨 일이든 내 수술 끝나고 집에 와서 다 같이 얘기하자. 응? 엄마가 부탁할게. 서연은 무표정하게 메시지를 끝까지 듣고는 삭제해버렸다. 그녀는 소파에 기대 눈을 감았다. 피로가 파도처럼 몰려왔다. 그녀도 무정한 사람은 아니었다. 어머니의 애원은 심장을 아프게 찔렀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어떤 동정심도 자신에 대한 잔인함이며 이 기형적인 관계를 방치하는 것과 같았다. 한 걸음 물러선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뿐이었다. 그녀는 이미 그 낭떠러지 끝에서 3년을 그들을 위해 바쳤다. 이제는 기어 올라와야 했다. 그때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다. 낯선 서울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다. 내용은 짧았지만 위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윤서연 씨, 박준영 친구입니다. 듣자 하니 동생분을 서울에서 아주 불편하게 만드셨다면서요. 한마디 충고해드리죠. 서울은 넓습니다. 외지에서 혼자 다닐 땐 안전 조심하세요. 특히 혼자 수술받는 몸인데 옆에 돌봐줄 사람도 없이 무슨 사고라도 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서연의 동공이 순간 수축했다. 그들이 이런 저급한 수단으로 자신을 위협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 노골적인 협박 문자에 대한 서연의 첫 반응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완전히 격분한 냉소였다. 박준영은 이것이 동네 건달들의 싸움판이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었다. 협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다. 그는 상대를 완전히 잘못 골랐다. 서연은 답장도
삭제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화면을 캡처해 그 낯선 번호와 함께 변호사 친구에게 전송했다. 증거 보전, 일단 아무 조치 필요 없음. 이 모든 것을 처리하고 나서 그녀는 마치 사소한 일을 처리한 듯 내일 수술 준비를 계속했다. 호텔에서 담백한 저녁 식사를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천천히 식사를 하면서 머리를 빠르게 굴렸다. 박준영의 협박은 오히려 그의 나약함과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정말로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증거가 남기 쉬운 저급한 방식으로 위협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들이 정말로 180만 원을 마련할 수 없으며 그녀가 언급한 대출금 반환 소송에 겁을 먹었다는 증거였다. 궁지에 몰렸기에 함부로 말을 내뱉는 것이다. 하지만 이 일은 서연에게 자신의 안전 등급을 최고로 높여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즉시 호텔 프런트에 전화해 자신이 혼자 투숙하는 환자이며 어떤 방문객도 받지 않겠다고 알렸다. 또한 보안팀에 그녀의 객실이 있는 층을 좀 더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5성급 호텔의 보안 시스템과 서비스는 그녀가 이곳을 선택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 하룻밤은 무사히 지나갔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예약 시간에 맞춰 서울대학교 병원 본관에 도착했다. 이곳은 환경이 조용하고 사람도 적었다. 그녀의 수술을 집도할 이 교수님이 직접 그녀를 맞았다. 윤서연 환자분, 긴장하지 마세요. 영상 자료를 보니 종양의 위치가 까다롭긴 하지만 경계가 명확합니다. 전형적인 양성 수막종이에요. 저희 수술 계획은 신경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미세 현미경 절제술로 절개 부위도 매우 작고 성공률은 99% 이상입니다. 이 교수님은 온화하게 설명했다. 그의 전문성과 자신감은 서연의 긴장을 크게 완화시켜 주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님을 믿습니다. 서연은 모든 서류를 건넸다. 그녀가 의사와 대화하는 동안 휴대폰이 무음 모드에서 미친 듯이 진동했다. 힐끗 보니 아버지의 번호였다. 그녀는 받지 않고 바로 무음 버튼을 눌렀다. 체열, 심전도, MRI 등 일련의 수술 전 검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서연은 지시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로봇처럼 침착하게 모든 절차에 협조했다. 그녀의 마음은 오직 다가올 수술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생명과 비교하면 그깟 가족 간의 분쟁은 너무나 사소하게 느껴졌다. 검사 중간 쉬는 시간에야 겨우 휴대폰을 볼 틈이 생겼다. 수십 통의 부재 중 전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모르는 고향 번호 몇 개, 아마도 온갖 친척들이리라. 카카오톡은 더 난리가 나 있었다. 서로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의 단체 채팅방에는 메시지가 수백 개나 쌓여 있었다. 가장 위에 있는 것은 아버지가 보낸 음성 메시지였다.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윤서연, 너 이제 아주 날개가 돋쳤구나. 엄마 말도 안 듣고 똑똑히 들어라. 오늘 안으로 내 동생한테 돈 안 보내면 나를 아버지로 생각할 줄 마라. 우리 윤씨 집안 망신 다 시킬 셈이냐. 그 아래로는 친척들의 동조가 이어졌다. 셋째 고모, 서연아. 동생이 서울에서 혼자 얼마나 힘들겠니? 언니가 돼서 좀 도와줘야지. 넷째 삼촌. 그래, 한 가족끼리 너무 삭막하게 굴지 마라.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지만 핏줄이 제일 중요한 거야. 박준영의 어머니, 즉 그녀의 사돈까지 단톡방에서 장문의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요지는 윤서연이 무정하고 의리 없으며 자기 가족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는 비난이었다. 가장 가소로운 것은 당사자인 윤서아가 눈이 퉁퉁 붓도록 온 셀카 사진을 올리고는 이렇게 쓴 것이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사랑하는 언니에게 이런 취급을 받다니. 단체 채팅방은 그녀에 대한 공개 재판장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재판의 근거는 그들이 입에 올리는 가족애와 핏줄이었다. 서연은 무표정하게 그 메시지들을 훑어보았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빠르게 넘겼다.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그저 황당할 뿐이었다. 이들 중 누구 하나 그녀의 수술에 대해 묻지 않았다. 누구 하나 그녀의 건강을 걱정하지 않았다. 모두의 관심은 오직 그 180만 원에 쏠려 있었다. 마치 그 돈이 그녀의 존재 자체인 것처럼. 그녀는 단톡방을 나갔다. 이 채팅방을 차단하려던 찰나 개인 메시지 하나가 떴다.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사촌 오빠 윤지환이었다. 서연아, 대충 무슨 일인지 알 것 같다. 저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수술 잘 받아. 돈 문제 필요하면 오빠한테 말해. 무엇보다 내 몸부터 챙겨. 짧은 몇 마디가 이 차가운 진흙탕 속에 비치는 한 줄기 햇살 같았다. 서연의 눈시울이 처음으로 뜨거워졌다. 그녀는 세 글자로 답했다. 오빠, 고마워. 바로 그때 박준영의 전화가 직접 걸려왔다. 서연은 끊어버릴까 생각했지만 마음을 바꿔 통화 버튼을 누르고 동시에 녹음 기능을 켰다. 윤서연 씨, 아주 대단하시네요. 우리 가족을 전부 차단하고. 박준영의 목소리는 음침했다. 똑똑히 들어요. 나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 정문 앞에 와 있으니까 알아서 기어 나와서 문제 해결하는 게 좋을 겁니다. 안 그러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당신 수술 제대로 못 받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가 정말로 병원까지 찾아온 것이었다. 지금 날 협박하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무섭도록 차분했다. 그렇게 이해해도 좋아. 내 아내가 당신 때문에 밤새 울어서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해. 우리 부모님은 당신 때문에 혈압이 올라 쓰러지기 직전이라고. 당신이 우리 가족의 삶을 망쳐놓고 편안히 누워서 수술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쉽게는 안 되지. 박준영의 말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이성을 잃은 사람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특히 수술을 앞둔 이 시점에서는 현명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좋아요.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병원 어느 문에 있죠? 정문. 응급실 입구 쪽에 있어. 박준영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약점을 잡았다는 듯한 의기양양함이 묻어났다. 기다려요. 그리로 갈 테니. 서연은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그녀는 정문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몸을 돌려 간호사실로 가서 아까 그녀를 맞이했던 이 교수님을 찾았다. 교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긴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서연의 표정은 심각했지만 눈빛은 이상할 만큼 침착했다. 제 가족이 금전적인 문제로 지금 병원 정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수술을 방해하겠다고 공언하며 폭력적인 위협까지 하고 있습니다. 수술의 순조로운 진행과 제 개인의 신변 안전을 위해 병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교수님은 잠시 놀랐지만 즉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걱정 마세요. 윤서연 환자분. 저희 병원은 어떤 이유로든 정상적인 의료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환자분이 여기 계시는 한 저희가 환자분의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는 즉시 전화기를 들어 병원 보안팀에 연락했다. 보안과입니까? 본관 이문준입니다. 여기 환자 한 분이 가족으로부터 폭력적인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지금 정문 응급실 입구 쪽에 있다고 합니다. 즉시 인원을 보내 처리해 주시고 당사자를 통제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끊고 이 교수님은 서연에게 말했다. 안심하고 여기 계세요. 어디 가지 마시고 나머지 일은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서연은 눈앞에 생면부지의 사람이지만 정의감 넘치는 의사를 바라보며 계속 긴장했던 신경이 조금은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이번에도 자신이 올바른 수를 뒀다는 것을 알았다. 전문적인 일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막무가내인 사람을 상대할 때는 감정보다 법과 규칙이 훨씬 더 강력한 무기다. 한편 정문 응급실 입구에서 초조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박준영은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 윤서연의 타협이 아니라 제복을 입고 근엄한 표정을 한 병원 보안요원들이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박준영은 정문 응급실 입구에서 10분도 채 기다리지 않아 검은 제복을 입은 병원 보안요원 2명이 자신을 향해 똑바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키가 큰 보안요원 중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박준영 씨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박준영은 괜히 마음이 불안해졌다. 병원 보안과입니다. 박준영 씨가 이곳에서 소란을 피우고 환자의 의료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보안요원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저희와 함께 잠시 가주셔야겠습니다.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저는 그냥 가족을 만나러 온 겁니다. 박준영은 즉시 변명했다. 목소리는 자기도 모르게 커졌고 주위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다. 오해인지 아닌지는 CCTV가 증명해 줄 겁니다. 지금은 협조해 주시죠. 불응시 강제 조치를 취하고 즉시 경찰에 인계하겠습니다. 다른 보안 요원이 수갑을 꺼내 그의 눈앞에서 흔들었다. 박준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단지 윤서연을 겁줘서 굴복시키려 했을 뿐인데 어쩌다 경찰에 넘어갈 지경까지 온 것인가. 그는 보안 요원들의 엄숙한 표정과 주위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시선을 보며 기세등등하던 기운이 순식간에 꺼져버렸다. 병원 같은 곳에서 소란을 피우면 절대 좋은 꼴을 못 본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알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는 싸움에서 진 수탉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보안 요원들을 따라 병원 보안과 사무실로 향했다. 같은 시각 병원 본관 휴게실에서 이 교수님은 서연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었다. 이제 걱정 마세요. 보안과에서 그 사람을 통제했습니다. 조사를 받고 경고 조치를 받을 겁니다. 기록에도 남을 거고요. 만약 또다시 환자분을 괴롭힌다면 병원에서 직접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폐를 끼쳐드렸습니다. 서연이 진심으로 감사했다. 폐라니요. 환자분의 안전과 수술의 성공이 최우선입니다. 이 교수님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동정심이 더해졌다. 집안마다 사정이야 있겠지만 그래도 몸은 자기 자신 겁니다. 스스로를 먼저 사랑해야 다른 사람들도 사랑해주는 법이죠. 그 말은 마치 열쇠처럼 서연의 마음속 가장 단단했던 자물쇠를 열었다. 그랬다.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의 필요를 최우선으로 두었다. 동생의 집, 부모님의 체면, 정작 자기 자신도 사랑받고 걱정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수술 전 마지막 절차는 각종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이었다. 마취 위험, 수술 위험, 수술 후 합병증, 모든 항목이 검은 글씨로 발생 가능한 최악의 결과를 명확하게 나열하고 있었다. 서연은 펜을 쥔 채 손바닥에 땀이 찼다.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서아에게서 온 영상 통화 요청이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는 눈물범벅이 된 서아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녀의 뒤로는 병원 보안과 사무실의 흰 벽이 보였다. 언니, 빨리 저 사람들한테 말해줘. 준영 씨가 잡혀갔어. 저 사람들이 준영 씨가 언니를 위협했다고 경찰에 신고한대. 빨리 오해라고 설명해줘. 서연은 그녀를 보며 문득 실소가 터졌다. 자기 남편이 자기를 위협한 혐의로 붙잡혔는데 전화에서는 언니가 놀라지 않았는지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남편을 빼낼 궁리부터 하고 있었다. 오해가 아니야. 서연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평온했다. 그는 나에게 협박 문자를 보냈고 병원까지 찾아와 나를 막았으며 내 수술을 망치겠다고 공언했어. 서아야, 이 모든 건 사실이야. 그래도 그건 순간 홧김에 그런 거잖아. 나 때문에, 우리 집 때문에 그런 거라고. 서아가 울부짖었다. 언니,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굴면 안 돼. 그 사람이 구류라도 살아서 전과 기록이라도 남으면 그 사람 인생은 끝장이야. 그가 내 인생과 목숨을 끝장내려 했을 땐 자기 인생이 끝장날 거란 생각은 안 해봤나 보네. 서연이 차갑게 반문했다. 언니, 제발,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영상 속에서 서아는 정말로 털썩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다. 화면을 향해 머리를 조아렸다. 내가 잘못했어.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언니가 병원에 이건 오해였다고 말만 해주면 우리가 당장 돈 구해서 대출금 갚을게. 내 가방 팔고 보석 팔아서라도 반드시 돈 메울게. 화면 속에서 먼지처럼 비굴해진 동생을 보며 서연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의 쾌감 대신
뼛속 깊은 슬픔만이 남았다. 목에 칼이 들어와야만 그들은 비로소 진정한 두려움을 알고 그 허영심 가득한 장신구들을 포기할 마음을 먹는 것이었다. 서아야, 잘 들어. 서연이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박준영은 그 안에서 반성 좀 하는 게 그 사람에게도 좋을 거야. 대출금을 갚든 말든 그건 너희 사정이고 난 지금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야 해. 내 목숨이 너희 신용등급보다 훨씬 더 중요하거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녀는 바로 영상통화를 끊어버렸다. 그녀는 펜을 들어 죽음이나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그 조항들 옆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윤서연.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은 단호하고 확고했다. 서명을 마치자 간호사가 와서 수술 준비실로 들어가도 된다고 알렸다. 그녀는 파란색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이동 침대에 누워 천천히 수술실로 옮겨졌다. 복도 천장에 하얀 형광등이 하나씩 뒤로 스쳐 지나갔다. 마치 끝없는 시간의 터널 같았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생각하기를 포기하고 미워하기를 포기하고 사랑하기를 포기했다. 그저 살고 싶었다. 수술실 문이 닫히기 직전 복도 끝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한 여자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섞여 있었다. 그 목소리는 서아와 무척 닮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마취과 의사가 그녀의 팔에 약물을 주사했다. 차가운 액체가 온몸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녀의 마지막 의식은 걱정 마세요. 한숨 자고 일어나면 다 끝나 있을 겁니다라는 이 교수님의 온화한 말에 머물렀다. 세상은 어둠 속으로 잠겼다. 그 시각 수술실 밖에서는 보안 요원들에게 잠시 풀려난 서아가 미친 듯이 수술실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고 있었다. 언니, 나와. 우리를 모른 척하면 안 돼. 한편 박준영은 경찰관 2명에게 이끌려 병원을 떠났다. 그는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서에서 추가 조사를 받아야 했다. 경찰차에 타는 순간 그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단단한 바위에 부딪혔는지 깨달았다. 이 폭풍의 중심에는 서연이 변호사에게 제출한 증거 자료가 있었다. 그 안에는 이체 기록과 카카오톡 대화 캡처뿐만 아니라 훨씬 더 파괴적인 서류가 하나 있었다. 그것은 단추 그녀가 서아의 아파트 구매 절차를 도와줄 때 만약을 대비해 받아두었던 차용증과 명의신탁 계약서 초안이었다. 비록 최종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 서류의 존재만으로도 서연이 처음부터 얼마나 전문적인 대비를 해두었는지 증명하기에 충분했다. 서아는 이 서류의 존재를 몰랐다. 그녀가 아는 것은 만약 언니가 정말로 이 일을 법정으로 끌고 간다면 그녀가 인생의 전부라고 여겼던 그 아파트가 동결되고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를 더욱 공포에 떨게 한 것은 방금 한 친척에게서 들은 소식이었다. 윤서연의 병이 뇌종양이라는 것. 만에 하나 언니가 수술대 위에서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그 6천만 원이 넘는 빚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들 부부에게 지워진 거액의 상속 채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유일하게 이 사실을 알고 경과를 지켜본 그와 박준영은 100번 말해도 변명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생각은 독사처럼 순식간에 그녀의 심장을 옥죄었다. 수술실의 무영등은 대낮처럼 밝았고 정밀기기에서 나는 삐삐 소리는 시간의 박자기처럼 규칙적이고 차가웠다. 윤서연의 세계는 순수한 어둠과 무의식으로 단순화되었다. 그녀가 사신과 사투를 벌이는 몇 시간 동안 수술실 밖의 세상이 천지개벽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박준영은 경찰서로 연행된 후 처음에는 교묘하게 변명하려 했다. 하지만 경찰이 서연의 변호사가 정리한 증거, 자료 협박 문자, 통화 녹음, 병원 보안팀의 증언을 그의 앞에 펼쳐놓자 그는 완전히 기가 죽었다. 특히 서연이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고 모든 행동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자신의 소위 협박이 얼마나 유치하고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결국 그는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류 7일 처분을 받았다. 체면과 앞날을 중시하는 도시의 직장인에게 이 결과는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서아는 병원에서 한바탕 소란을 피운 후 보안 요원들에 의해
강제로 수술구역에서 쫓겨났다. 그녀는 넋이 나간 채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다. 휴대폰은 끊임없이 울렸다. 아들이 왜 경찰에 잡혀갔냐고 묻는 시부모님의 전화였다. 그녀는 감히 받지 못했다. 머릿속은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다. 언니는 수술대 위에서 생사를 넘나들고 남편은 구류되었으며 대출 연체 독촉 문자는 저승사자처럼 휴대폰에 박혀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를 공포에 떨게 한 것은 그 친척이 무심코 흘린 정보, 뇌종양이었다. 그 두 글자는 거대한 바위처럼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녀는 줄곧 언니가 그냥 작은 시술을 받는 것이고 몸을 핑계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만약 언니에게 정말로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그녀 윤서아는 집 때문에 친언니를 죽음의 문턱으로 내몬 죄인이 되는 것이다. 현실적인 공포가 뒤따랐다. 만약 언니가 죽는다면 그 6천만 원이 넘는 빚은 어떻게 되는가? 언니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다. 부모님은 연로하시다. 유일한 동생인 그녀가 그 빚을 떠안아야 하는 건 아닐까? 그녀는 서연의 손에 어떤 증거가 있는지 전혀 몰랐다. 만약 그 증거가 법원에서 상환 판결을 내리기에 충분하다면 그들은 집을 잃는 것은 물론 거액의 빚까지 짊어지게 될 것이다. 전례 없는 공포가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녀는 비로소 늘 온화하고 모든 것을 들어주던 언니가 그 침묵 아래에 얼마나 치밀한 계획과 단호한 의지를 숨기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미친 듯이 전화를 돌려 돈을 빌릴 수 있는 모든 친척과 친구에게 연락했다. 하지만 모두들 그녀가 언니가 끊어버린 대출금을 메우기 위해, 그리고 남편이 그 일로 구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태도는 애매해졌다. 인정의 냉혹함이 이 순간 여실히 드러났다. 누구도 이 혼탁한 물에 발을 들이려 하지 않았다. 몇 시간 후 수술실의 불이 마침내 꺼졌다. 이 교수님이 마스크를 벗었다.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은 밝았다. 수술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종양은 완전히 제거되었고 환자의 바이탈 사인도 안정적입니다. 문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사촌 오빠 윤지환이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즉시 앞으로 나아가 이 교수님의 손을 잡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은 수술실에서 나와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아직 마취에서 덜 깬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얼굴에는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고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다. 서아는 멀리서 바라볼 뿐 감히 다가가지 못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생기 없이 누워있는 언니, 어릴 때부터 자신을 위해 비바람을 막아주고 모든 것을 쏟아부었으며 심지어 거절당한 후에도 침착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준비한 언니를 보았다. 후회와 공포가 두 마리의 독사처럼 미친 듯이 그녀의 마음을 갉아먹었다. 그녀와 언니 사이의 끈이 정말로 자신의 손에 의해 끊어졌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서연은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났다. 눈을 뜨자 중환자실의 새하얀 천장과 침대 곁을 지키고 있는 사촌 오빠 윤지환이 보였다. 오빠, 그녀의 목소리는 쉬고 약했다. 깼구나. 몸은 좀 어때? 지환이 즉시 다가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머리가 좀 아프네. 그녀는 손가락을 움직여 보았다. 몸이 아직 무거웠다. 의사 선생님이 정상적인 반응이래. 수술은 아주 잘 됐다고 하니까 걱정 마. 지환이 물에 적신 면봉으로 그녀의 마른 입술을 축여주었다. 푹 쉬어.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았다. 자신이 살아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끌려 돌아온 그 느낌은 그녀에게 생명에 대한 새로운 경외심을 갖게 했다. 중환자실에서 24시간 동안 경과를 지켜본 후 그녀는 1인 병실로 옮겨졌다. 지환이 모든 것을 처리해 주었고 심지어 경험 많은 간병인까지 고용해 24시간 돌보게 했다. 그 기간 동안 서아가 한 번 찾아왔다. 그녀는 병실 문 앞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다.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초췌함과 겁먹은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감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문 너머에서 작게 언니라고 불렀다. 서연은 눈을 떠 그녀를 한 번 쳐다보았다. 눈빛은 파동 하나 없이 평온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분노도
용서도 없었다. 그저 완전한 무시였다. 그 눈빛은 어떤 비난이나 욕설보다도 서아를 아프게 찔렀다. 그녀는 이제 이 병실에 들어갈 자격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초라하게 과일 바구니를 문 앞에 두고 황급히 도망쳤다. 그 후 며칠 동안 서연은 지환과 간병인의 정성스러운 보살핌 아래 하루하루 좋아졌다. 바닥에 발을 딛고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병실 안을 천천히 거닐 수 있었다. 그녀는 서아와 박준영에 대해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마치 그 두 사람이 그녀의 세계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그녀는 모든 시간을 자신의 몸과 대화하는 데 썼다. 상처가 아물어가는 것을 느끼고 체력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얼굴에 닿는 따뜻함을 느꼈다. 일주일 후 박준영이 풀려났다. 7일간의 구류 생활은 그의 길을 완전히 꺾어놓았다. 눈빛에서는 예전의 오만함 대신 잿빛과 낙담만이 남았다. 그는 나오자마자 은행의 최후 통첩에 직면했다. 만약 계속해서 상환하지 않으면 은행은 법적 절차를 시작해 그들을 고소하고 재산 보전 신청을 할 것이었다. 부부는 막다른 길에 몰렸다. 그들은 팔 수 있는 모든 명품 가방, 장신구, 시계를 팔았고 두꺼운 낯으로 양가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 겨우 한 달치 연체된 대출 원리금과 이자를 막았다. 하지만 다음 달에 180만 원은 여전히 태산처럼 그들을 짓눌렀다. 그들은 비로소 당연하게 여겼던 그 경제적 원천이 정말로 그리고 너무나 단호하게 한치의 여지도 없이 끊겼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준영이 나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서아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이번에는 문 앞에서 서성이지 않고 바로 병실로 들어갔다. 서연은 책을 읽고 있었다. 조선 백자 감상에 관한 책이었다. 표정은 집중되어 있었고 블라인드를 통해 들어온 햇빛이 그녀의 몸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드리워 그녀를 어딘가 초연하고 고요하게 보이게 했다. 그녀는 회복이 잘 되어 얼굴에 혈색이 돌았지만 목 뒤에 옅은 흉터만이 그 긴박했던 수술을 상기시켰다. 언니. 서아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서연은 눈꺼풀을 들어 그녀를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다. 마치 실수로 들어온 낯선 사람인 것처럼. 이런 철저한 무시는 서아의 마음을 바늘로 찌르는 듯 아프게 했다. 차라리 언니가 욕을 퍼붓는 것이 지금처럼 자신을 공기 취급하는 것보다 나았다. 언니, 내가 잘못했어. 그녀는 용기를 내어 침대 앞으로 다가갔다.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내가 미친년이었어. 인간도 아니었어. 언니를 거절하지 말았어야 했고 준영 씨가 언니를 위협하게 둬서도 안 됐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은 책장을 넘겼다. 사락하는 작은 소리가 났다. 서아는 입술을 깨물고 계속 말했다. 준영 씨는 7일 동안 구류됐었고 직장도 거의 잃을 뻔했어. 우리 팔 수 있는 건 다 팔아서 겨우 저번 달 대출금 막았어. 언니, 우리 정말 잘못한 거 알아.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그녀는 서연이 여전히 반응이 없자 마음을 굳게 먹고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서연 앞에 두 손으로 내밀었다. 언니, 이건 준영 씨랑 상의하고 부동산 가서 계약한 거야. 우리 이 집 팔기로 했어. 서연의 시선이 마침내 책에서 벗어나 그 부동산 매매 위임 계약서에 쳐섰다. 흰 종이에 검은 글씨가 선명했다. 집 팔아서 먼저 은행 대출금부터 갚고 그리고 남는 돈은. 서아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마치 지극히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처럼 남는 돈은 전부 언니한테 갚을게. 언니가 예전에 보태준 계약금이랑 그 6천만 원 넘는 월세. 한 푼도 빠짐없이 다 갚을게. 서연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빛에 마침내 미세한 파동이 일었다. 하지만 그것은 안도감이 아니라 탐구심이었다. 그녀는 이 동생의 뉘우침이 과연 몇 퍼센트의 진심과 몇 퍼센트의 어쩔 수 없는 계산에서 나온 것인지 보고 싶었다. 너희는 줄곧 그게 서울에서의 뿌리라고 말하지 않았니? 서연이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목소리에는 알아채기 힘든 쇳소리가 섞여 있었다. 뿌리도 내릴 수 있어야 뿌리지. 서아가 쓴 웃음을 지었다. 얼굴에는 피로와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다. 예전의 세련됨과 허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언니 없이는 우리 매달 대출금도 감당 못하는데 무슨 뿌리 타령이야. 지난 3년간 우리가 너무 안일했어. 이 집이 누구 덕에 생긴 건지 잊을 만큼 안일했던 거야. 내가 잘못했어, 언니. 언니의 헌신을 당연하게 생각했어. 그녀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애원이 담겨 있었다. 언니, 그냥 나랑 준영 씨가 돈 갚게 해주면 안 될까? 안 그러면 우리 평생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 거야. 언니한테 빚지고 평생 고개도 못 들고 살고 싶지 않아. 이 말은 진심으로 들렸다. 만약 수술 전이었다면 서연은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른다. 동생이 드디어 철이 들었다고,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생사를 넘나들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본 후에 그녀는 그저 비꼬고 싶을 뿐이었다. 양심? 서연은 책을 덮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움직임에 상처가 당겨져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너희의 양심은 원래 한 달에 180만 원짜리였나 보네. 내가 돈을 보내줄 땐 너희 양심이 편안했고 내가 돈을 끊으니 너희 양심이 불편해졌구나. 서아야, 너 지금 이렇게 후회하는 척하는 모습이 우습다고 생각하지 않니? 서아의 얼굴이 휙하고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언니가 이렇게까지 일침을 가하며 자신의 모든 체면을 벗겨낼 줄은 몰랐다. 나 그런 뜻 아니었어. 그녀가 당황하며 해명했다. 바로 그 뜻이었어. 서연의 시선은 수술칼처럼 날카롭게 그녀 내면의 구석구석을 해부하고 있었다. 네가 집을 파는 건 양심의 가책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더 이상 대출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야. 네가 나에게 와서 사과하는 건 진심으로 뉘우쳐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너희를 고소해서 너희가 사람도 잃고 돈도 잃을까봐 두려워서야. 너는 심지어 내가 수술대 위에서 죽기라도 하면 이 빚이 너희가 떨쳐낼 수 없는 오점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거지. 서아야, 너의 모든 행동은 계산이고 이익과 손실을 저울질한 후의 선택일 뿐이야. 넌 그저 너에게 손실이 가장 적은 길을 택했을 뿐이라고. 서아는 그녀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한마디도 반박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서연이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언니, 그녀는 마침내 무너졌다. 눈물이 툭 터지듯 흘러나왔다. 맞아, 나 이기적이고 허영심 많고 양심도 없어. 하지만 우린 그래도 친자매잖아.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 정말 이렇게 우리가 막다른 길로 가는 걸 눈 뜨고 보고만 있을 거야? 우리가 유일한 집을 팔고 다시 월세방으로 돌아가는 걸 보고만 있을 거냐고. 내가 병상에 누워 머물 곳 하나 필요했을 때 너는 또 어떻게 눈 뜨고 내가 문전박대당하는 걸 보고만 있었지. 서연이 평온하게 반문했다. 네가 말하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건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지는 않는 일방통행 파이프를 말하는 건가? 나만 너에게 흘려보낼 수 있고 너는 나에게 흘려보낼 수 없는? 그녀는 테이블 위에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셔 목을 축였다. 집은 너희 거야. 팔든 계속 갚든 나와는 상관없어. 그 6천만 원이 넘는 돈도 지금 당장 갚으라고 하지 않을게. 서아의 눈에 순간 희망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러나 서연의 다음 말은 그녀를 얼음 구덩이로 떨어뜨렸다. 내 변호사를 통해 너희에게 정식 차용 계약서를 보낼 거야. 원금 480만 원에 내가 당초 보태준 계약금 일부까지 더해서 은행 동기 대출 이자율로 이자를 계산할 거고 너희는 10년 동안 분할 상환하면 돼. 매달 제 날짜에 내 계좌로 입금해. 서연은 충격으로 말을 잃은 그녀의 표정을 보며 입가에 희미하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서아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정을 논할 건 없어. 앞으로 우리는 계약만 이야기하자. 서아는 넋이 나간 채 병실을 떠났다. 마치 옷이 모두 벗겨진 채 눈보라 속에 던져진 기분이었다. 피부 한 뼘 한 뼘이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어 숨을 곳이 없었다. 서연의 냉혹한 계약 제안은 그녀의 마지막 한 줄기 요행마저 산산조각냈다. 그녀는 집을 팔아 돈을 갚는 시력을 하면 언니의 용서와 동정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심지어 예전처럼 크게 손을 휘저으며 그 돈은 그냥 없는 셈 치자고 말해줄지도 모른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그녀는 틀렸다.
수술대를 한번 거치고 나온 윤서연은 마치 환골탈태한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가족애에 얽매이는 언니가 아니었다. 냉정하고 이성적이며 심지어 무정하기까지 한 채권자였다. 곧 자신의 것이 아니게 될 집으로 돌아오자 박준영은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집안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다. 서아가 돌아온 것을 보고 그는 다급하게 물었다. 어떻게 됐어? 누나가 뭐래? 합의해준대? 서아는 남편의 그 초췌하면서도 환상을 품고 있는 얼굴을 보며 문득 참을 수 없는 염증을 느꼈다. 이 재앙은 물론 자신의 허영과 이기심 때문이기도 했지만 박준영의 부추김과 불의 기름을 붓는 격려도 한몫했다. 합의? 서아가 처참하게 웃으며 서연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 앞으로 우리 사이엔 계약만 있대. 정식 차용 계약서에 서명하래.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10년 동안 갚으라고. 뭐? 박준영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섰다. 담뱃재가 바닥에 흩어졌다. 꿈도 야무지네. 그 돈은 자기가 좋아서 준 거면서 이제 와서 원금의 이자까지 갚으라니. 이게 사채업자랑 뭐가 달라? 그럼 단추 전화로 능력 있으면 고소해보라고 소리친 건 누구였는데. 서아가 붉어진 눈으로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쳤다. 이제 와서 진짜 법대로 하겠다니까 무서워? 박준영, 당신은 집안에서 큰 소리 치는 거 말고 뭘 할 줄 아는데. 병원 가서 사람 위협하다가 결국 자기 자신을 구치소에 쳐넣었잖아. 당신이 아주 대단한 줄 알아? 박준영은 그녀의 말에 잠시 멍해졌다가 이내 화를 냈다. 내가 누구 때문에 그랬는데 다 당신이랑 이 집 때문 아니었어. 윤서아, 착각하지 마. 당신이 우리 능력 밖에 이 아파트를 사겠다고 고집하지만 않았어도 오늘 이런 일은 없었어. 내가 당신한테 사라고 강요했어. 딴추 언니가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한 건 누구였는데 내 언니 돈으로 자기 차부터 BMW로 바꾼 건 누구였고 이제 와서 문제 생기니까 모든 책임을 나한테 떠넘겨? 부부 사이에 쌓여왔던 갈등이 이 순간 완전히 폭발했다. 그들은 마치 덫에 걸린 두 마리 짐승처럼 곧 잃게 될 우리 안에서 서로를 물어뜯었다. 상대방의 잘못을 비난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다. 말다툼 끝에 둘 다 기진맥진했다. 박준영은 소파에 주저앉아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쥐어뜯었다. 계약해. 그냥 까짓 거 몇천만 원. 집 팔아서 한 번에 다 갚아버리고 다시는 얼굴도 보지 말자고 해. 우리 같은 짐덩어리 없이 그 윤서연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잘 사는지 한번 보자고. 서아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녀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서울의 집값이 비싸긴 하지만 그들의 아파트는 매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위치도 평범했다. 은행 대출금과 각종 세금, 중개 수수료를 빼고 남는 돈이 서연의 그 원리금을 한 번에 갚기에 충분할지는 미지수였다. 며칠 후 서연이 퇴원했다. 사촌 오빠 지환이 모든 수속을 도와주고 그녀를 공항 VIP 라운지까지 바래다 주었다. 정말 내가 집까지 안 데려다줘도 괜찮겠어? 지환은 여전히 걱정스러웠다. 오빠, 괜찮아. 장기 휴가 내서 집에 가서도 푹 쉴 거야. 서연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번에 정말 고마웠어. 오빠 아니었으면 나 혼자 어떻게 했을지 몰라. 바보 같은 소리. 나한테 뭘 그런 걸 가지고. 지환이 어릴 때처럼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쪽 일은 정말로 마음 정한 거야? 서연의 시선은 창밖에 이착륙하는 비행기를 향했다. 눈빛이 깊어졌다. 오빠, 회계 용어 중에 위험 충당금이라는 말이 있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해 미리 돈을 쌓아두는 거지. 과거에 나는 가족에 대한 위험 충당금이 0이었어. 그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거든. 하지만 이제 알았어. 어떤 관계든 손절 지점을 설정해야 한다는 걸. 내 손절 지점은 이미 지났어. 지환은 한숨을 쉬고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이 이미 자신의 선택을 내렸다는 것을 알았다. 자신이 사는 도시로 돌아온 후 서연의 삶은 다시 제 궤도에 오른 듯했다. 하지만 무언가가 영원히 변해 있었다. 그녀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매일 산책하고 재활 운동을 하며
책을 읽고 음악을 들었다. 과거의 일과 가족의 책임감에 빼앗겼던 시간을 조금씩 되찾아왔다. 일주일 후 그녀는 변호사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윤서연 씨, 동생분과 제부께서 그 차용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요구죠? 서연이 물었다. 상환 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해달라고 합니다. 집을 판 후 남는 돈이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기에 부족하다고 합니다. 다시 월세방을 구해야 하고 직장에도 영향이 있어서. 좋아요. 서연은 거의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변호사는 약간 의외라는 듯 했다. 다시 고려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자금 회수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지게 됩니다. 고려할 필요 없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그들을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단지 한 가지 이치를 깨닫게 해주고 싶을 뿐입니다. 성인의 세계에서는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요. 15년 분할 상환, 매달 제때 갚는 것. 이 대가는 그들에게 더 오래, 그리고 더 깊이 각인될 겁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었다. 하나의 태도, 하나의 경계선이었다. 전화를 끊고 서연은 휴대폰 은행 앱을 열었다. 자신의 계좌 잔액을 보았다. 동생을 위해 언제든 필요할지 모른다고 준비해 두었던 비상자금, 이제는 온전히 자신을 위해 쓸 수 있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도예 수업을 등록했다. 그리고 다음 달 이천으로 가는 비행기 표를 예매했다. 그녀는 책에서 묘사된 그 조선 백자의 고향에 가서 직접 자신만의 찻잔을 빚기로 결심했다. 그 찻잔으로 미래의 날들을 담을 것이다. 쓰든 달든. 한편 서울에서 서아와 박준영은 그 15년짜리 상환계약서에 서명한 후 곧 집을 팔았다. 돈을 받은 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은행 대출금을 갚는 것이었다. 남은 돈은 서연의 그 빚의 원금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들은 남은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경기도 외곽의 좁은 원룸을 얻었다. 이사하던 날 텅 비고 한때는 너무나 익숙했던 방을 보며 서아는 만감이 교차했다. 3년은 한바탕 꿈과 같았다. 그녀는 언니의 보호 아래 서울의 집을 가진 인생의 승리자에서 다시 처음처럼 정처 없이 떠도는 서울살이로 돌아왔다. 아니, 처음보다 더 나빴다. 그녀의 몸에는 15년 동안 친언니에게 갚아야 할 빚이 짊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매달 갚아야 할 그 돈은 알람처럼 제때 울리며 그녀에게 상기시킬 것이다. 자신이 어떻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제 손으로 잃어버렸는지를. 시간은 최고의 치료제이자 가장 잔인한 조각칼이다. 어느덧 반년이 지났다. 서연의 목에 있던 흉터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옅어졌다. 특정한 빛 아래에서만 옅은 분홍색 흔적이 드러날 뿐이었다. 그녀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고 심지어 수술 전보다 혈색이 더 좋아졌다. 규칙적인 생활, 도예의 영양, 그리고 몇 번의 즉흥 여행은 그녀를 차분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늘 긴장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회계사가 아니었다. 현재를 즐기고 스스로를 기쁘게 할 줄 아는 독립적인 여성이었다. 그녀는 승진하여 회계팀의 부팀장이 되었고 월급도 덩달아 올랐다. 하지만 예전처럼 모든 돈을 쪼개어 반은 저축하고 반은 가족을 위해 남겨두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돈을 쓰기 시작했다. 좋은 품질의 옷을 사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심지어 강남의 가장 좋은 위치에 자신을 위한 대형 아파트를 구입했다. 계약서에 서명하던 날 그녀는 텅 빈 아파트 안에 섰다. 거대한 통유리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녀는 3년 전 서울에서 동생을 위해 집 계약서에 서명하던 때의 기분을 떠올렸다. 책임감과 헌신의 기쁨으로 가득 찼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견고하고 순수한 행복만이 있었다. 이것은 그녀의 집, 온전히 그녀 자신만의 것이었다. 그녀의 마음 상태와는 대조적으로 서아와 박준영의 삶은 엉망진창이었다. 경기도의 원룸으로 이사한 후 거대한 심리적 격차와 매일 3시간이 넘는 출퇴근 시간은 두 사람의 감정을 극도로 악화시켰다. 그들은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기 시작했다. 저녁 식사는 누가 준비하는지부터 다음 달 월세,
그리고 어김없이 갚아야 할 서연에게 진 빚까지. 그 빚은 그들의 결혼 생활 위에 매달린 다모클레스의 검이 되었다. 박준영은 구류 기록 때문에 회사에서 소외되었고 승진은 물 건너갔으며 성과급도 대폭 줄었다. 그는 점점 더 난폭해지고 세상을 원망하며 종종 술에 취해서 아와 그녀의 가족이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고 비난했다. 서아의 삶도 순탄치 않았다. 유복하게 지내던 가정주부에서 이제는 한 푼 한 푼 아껴야 하는 직장인이 되었다. 그녀는 격리직을 구해 월급은 적었지만 매일 분비는 지하철에서 납작하게 눌려 다녔다. 삶의 무게는 그녀를 급속도로 초췌하게 만들었다. 눈가의 잔주름과 미간의 수심은 아무리 비싼 화장품으로도 가릴 수 없었다. 그녀는 가끔 가족 단톡방에서 서연이 올린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보았다. 이천에서 도자기를 빚는 옆모습, 새집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는 실루엣, 설산 아래에서 환하게 웃는 사진. 모든 사진이 바늘처럼 그녀의 눈을 찔렀다. 그녀도 한때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믿었다. 서울에 자기 집을 갖고 여유가 생기면 남편과 여행을 다니고 언니의 보호와 가족의 사랑을 누리면서.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다. 마침내 또 한 번의 격렬한 다툼 끝에 박준영이 이혼을 요구했다. 지긋지긋해. 그는 붉어진 눈으로 덫에 걸린 야수처럼 소리쳤다. 매일 눈만 뜨면 월세, 공과금, 그리고 갚아도 끝이 없는 그 빚. 윤서아, 우리 서로를 놓아주자. 서아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한때 깊이 사랑했던 남자를 평온하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녀도 지긋지긋했다. 이혼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재산 분할은 없었다. 그들은 이미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유일한 쟁점은 서연에게 아직 갚아야 할 수천만 원의 빚이었다. 박준영은 이것이 서아 집안의 일이니 그녀 혼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아는 이것이 혼인 기간 중 발생한 공동 채무이니 반드시 반반씩 부담해야 한다고 맞섰다. 두 사람은 법정까지 갔다. 결국 법원은 서연의 변호사가 제출한 두 사람이 공동으로 서명한 차용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 채무를 부부 공동 채무로 판결하고 두 사람이 균등하게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을 받은 날, 박준영은 서아를 보며 증오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윤서아, 너랑 내 언니는 정말 친자매답다. 똑같이 독해. 서아는 그를 무시했다. 그녀는 그 판결문을 들고 홀로 서울의 거리를 걸었다. 늦가을 바람이 그녀의 긴 머리를 날렸다. 그녀는 문득 망연자실했다. 한 남자를 위해 언니를 잃었다. 이제 그 남자도 그녀를 떠났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잡으려 했던 것 같은데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녀는 홀린 듯이 서연의 은행 계좌로 이번 달에 자신이 부담해야 할 상환금을 이체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 나 이혼했어. 그 돈은 앞으로 나 혼자 갚을게. 내 몫은 한 푼도 안 밀릴 거야. 이것은 반년 만에 그녀가 처음으로 서연에게 먼저 연락한 것이었다. 서연은 문자를 받았을 때 자신의 새집에서 친구 몇 명과 함께 곱창전골을 먹고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분위기 속에서 모두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 있었다. 그녀는 문자를 한번 훑어보고 답장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휴대폰을 옆에 두었다. 친구가 물었다. 누구야? 표정이 왜 그래? 서연이 웃으며 곱창한 점을 집어 끓는 빨간 국물에 담갔다가 꺼내며 말했다. 스팸 문자야. 신경 쓸 거 없어. 어떤 관계는 이 너무 익어버린 곱창과 같다. 한때는 신선했지만 가장 좋은 시기를 놓치면 질겨져 씹기 힘들어진다. 버릴 수밖에 없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사람과 일에 단 한 톨의 감정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인생은 결국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니까. 또다시 겨울이 왔다. 서연이 수술한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다. 그녀의 삶은 평온하고 풍요로웠다. 직장에서는 뛰어난 전문 능력으로 회사에서 최연소 임원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헬스와 요리에 빠져 자신의 삶을 멋지게 꾸려나가고 있었다. 한때 가족을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았던 윤서연은 완전히 사라졌다.
부모님과의 관계도 이 기간 동안 미묘하게 변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동생에 대한 그녀의 냉정함에 대해 불만을 표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 서아와 박준영의 결말을 알게 되었다. 큰딸의 삶은 승승장구하는데 작은딸의 삶은 엉망진창인 것을 보며 두 노인의 마음속에도 점차 자신만의 판단이 생겼다. 그들은 더 이상 서연에게 동생을 용서하고 가까이 지내라고 설득하지 않았다. 다만 가끔씩 서아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고 넌지시 물을 뿐이었다. 서연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다. 몰라요. 매달 제 날짜에 돈은 보내와요. 그랬다. 서아는 계속해서 돈을 갚고 있었다. 이혼 후 그녀는 딴 사람이 된 듯했다. 격리직을 그만두고 영업직을 구했다. 독한 마음으로 일에 매달려 놀랍게도 실적이 좋았다. 그녀는 더 이상 어떤 사치품도 사지 않았고 생활은 거의 가혹할 정도로 절약했다. 매달 기본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일부는 저축하고 일부는 제때 서연에게 갚았다. 마치 이 빚이 그녀가 살아가는 유일한 정신적 지주가 된 것처럼 이날 서연은 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서연아, 올해 설날에 집에 내려오니? 어머니의 말투에는 조심스러운 탐색이 묻어 있었다. 네, 그럼요. 표도 다 끊어놨어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다. 그게 서아도 온다고 해서.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알겠습니다. 설날 저녁, 윤씨 집안의 저녁 식사 분위기는 다소 미묘했다. 한때 가장 친밀했던 자매, 서연과 서아는 지금 식탁의 양끝에 앉아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부모님과 한상 가득한 음식이 놓여 마치 건널 수 없는 은하수처럼 그들을 갈라놓고 있었다. 서아는 많이 야위었고 옷차림은 수수했다. 눈빛에는 예전의 화려함 대신 풍파를 겪은 후의 차분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말을 거의 하지 않고 묵묵히 어머니를 도와 음식을 나르고 아버지께 술을 따라드렸다. 식탁에서 부모님은 애써 화제를 찾아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식사를 마치고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서아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언니, 무슨 일이야?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다. 서아가 주머니에서 은행카드 한 장을 꺼내 서연의 책상 위에 놓았다. 여기 5천만 원이야. 내가 1년 동안 모은 돈. 나머지 돈은 3년 안에 다 갚을게. 서연은 몸을 돌려 그녀를 보았다. 내가 미리 갚으라고 한 적 없어. 알아. 서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언니, 돈으로 언니의 용서를 사려는 게 아니야. 그냥 언니한테 내가 정말 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그녀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목소리에는 떨림과 비굴한 희망이 섞여 있었다. 언니 새집 샀다고 들었어. 요리도 배웠다며 잘 지낸다니. 정말 다행이야. 서연은 말없이 그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앞의 동생은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그 비굴함과 뉘우침은 너무나 진실되게 보였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마치 오래된 우물처럼 더 이상 한 점의 파문도 일지 않았다. 그녀는 수술 전 차가운 병상에 누워 생사 동의서에 서명하던 때의 고독과 결연함을 떠올렸다. 박준영의 그 위협적인 문자를 떠올렸다. 전화기 너머 동생의 그 곤란한데라는 한마디를 떠올렸다. 어떤 상처는 한 번 생기면 영원히 아물지 않는다. 용서는 너무나 무거운 단어였다. 내 인생이나 잘 살아. 서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평온했다. 돈이나 제때 갚아. 그녀는 그 은행 카드를 집어 서아의 손에 다시 쥐어주었다. 나 이 5천만 원 필요 없어. 계약서에 적힌 대로 해. 그게 규칙이야. 규칙이라는 두 글자는 보이지 않는 벽처럼 서아가 미처 꺼내지 못한 모든 간청을 철저히 차단했다. 서아는 그 차가운 은행 카드를 쥔 채 마침내 눈물을 떨궜다. 그녀는 자신과 언니 사이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어떤 것은 깨지면 그냥 깨진 것이다. 아무리 귀한 접착제로 붙여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저 추한 균열만 남을 뿐이다. 그녀는 묵묵히 방을 나갔다. 창밖에서는 새해를 알리는 불꽃이 밤하늘에서 화려하게 터지며 거대한 굉음을 냈다. 서연은 창가로 걸어가
그 찰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았다. 표정은 담담했다. 휴대폰이 한 번 울렸다. 사촌 오빠 지환이 보낸 새해 인사 문자였다. 뒤이어 한 줄이 덧붙여져 있었다. 동생 내려왔다며? 별일 없지? 서연이 답장했다. 응, 괜찮아. 새해 복 많이 받아, 오빠. 그녀는 휴대폰을 끄고 더 이상 외부의 어떤 소란에도 신경 쓰지 않았다. 자신을 위해 레드 와인 한 잔을 따르고 창가에 기대어 멀리서 터지는 불꽃을 조용히 감상했다. 그 불꽃은 아름다웠지만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녀가 지금 가진 것은 발 아래의 이 단단한 땅과 계좌 속에 안심을 주는 숫자와 자기 자신이 부여한 누구에게도 의지할 필요 없는 당당함과 자유였다. 한때 목숨보다 중하게 여겼던 그 자매의 정. 그것은 저 창밖의 불꽃처럼 기억 속에서 화려하게 피었다가 이제는 완전히 꺼지게 내버려 두자